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혁신진통.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 혁신진통으로 잡아봤는데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이자 김장연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틀간 자맹을 했었는데 결국 대표직 사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먼저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사퇴라는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이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 중진이 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 인적 쇄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출범한 혁신위가 또 중진과 지도부의 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김기현 대표 또 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이른바 친윤 핵심들의 이 희생,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고심 끝에 이제 순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그게 나왔을 때 하지 왜 이제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은 자발적 선택이 전제되는 겁니다. 떠밀려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은 사정과 숙청입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내가 이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데 장제원 의원의 경우 한동안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지 않으니까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그날 본인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가 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당에서 누리는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간접적으로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 몰아붙이다 하니까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작 당이 오히려 왜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떠나보내고 싶으면 박수를 쳐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훨씬 더 일찍 발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에서 계속해서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의 희생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면 마치 떠밀리듯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고 오히려 인유한 혁신위가 종료된 이후에 이런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떠밀리는 모습보다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선택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식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물러났어야 됐었죠. 그때 물러났으면 사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좀 수습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6석밖에 못 얻는다 그런 어떤 보고가 되고 이러면서 당 내에 총선을 김기현 체제로 치를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것이 생기면서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건 이제 인유한 혁신위에서 요구한 그런 혁신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못하고 시간 끌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책임도 물어서 김기현 이 대표 체제를 좀 종식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쌍특검 국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쌍특검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제 김건희 이 여사에 관한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결을 해줘야 그래야지 이게 통과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원심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탈표가 생긴다든가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구심력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도 지금과 같은 그런 총선 위기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또 한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이 또 선수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뭐 장고 끝에 어떤 면에서는 좀 떠밀리듯이 그렇게 사퇴를 하지 않았나. 우리 윤두현 의원님께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몇 분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었을 텐데 뭐 물러나라고 그런다고 또 물러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타이밍을 좀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선수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SNS에 이렇게 밝히는 어떤 형태로 사퇴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사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두 가지를 윤두현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수도권에서 6석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 자체 분석 보고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것이 다시 국회에서 제의가 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두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말하는 쌍특검의 정당성을 따지면 전형적인 정치 공세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에 우리가 안에 이른바 말하는 선거 판세 분석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몰양심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혹시 자당을 기준으로 보신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수도권 6석 분석은 이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제 전신이 미래통합당이었죠. 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의석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분석은 이른바 말하는 기조국이나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 게 아니고 조직국에서 쭉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제 한 거다. 그래서 조직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른바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계산법이든지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최악의 경우라도 이렇게 나왔지? 그게 대한 진정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한 발 빨리 사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말하는 언론 어디에도 장제원 의원 보고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외형이 된 거죠.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렇게 될 텐데 마치 방해라도 하듯이 당신 지금 나가면 떠밀려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른바 조금만 조용하게 있으면은 스스로 발표할 그 시기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이 정치 기술상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사실 이 SNS를 통해서 사퇴를 발표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회동은 오래전 약속입니다. 그런 일이 왜 있었느냐? 당의 중진이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데 이 범여권이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하는
그 건의를 받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거기서 만나고 나니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다라는 막 이 풍설이 막 도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본인이 밀려서 하는 그거는 오히려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고 당이 선당 후사라고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아 이거 내가 빨리 이 발표하고 네.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그 SNS를 통해서 급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회동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이틀 동안 자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당시에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할 결심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자맹하는 과정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난 것 이해식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그 중진 의원이 중재를 해가지고 네. 만나게 됐고 그 스케줄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만난 거다. 뭐 김기현 대표의 뭐 입장 이런 것도 보면은 그게 뭐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신당을 창당하지 마라.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27일 날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든다 손 치더라도 네.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서 다시 세력이 결집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저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어떤 뭐 선의의 경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잘 펼쳐나가야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실패 여기에만 기대해서 총선을 준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창당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해식 의원님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윤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더라도 다시 합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윤 대표님 가능성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 정치에 있어서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서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 고 김종필 국무총리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도 웃을 일이다. 네. 귀신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께서 신당 이야기하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여러 가지로 봐야 되지만 서로 신당을 만든다 하도 나중에 거기도 똑같이 합쳐서 그렇게 이 뭐라 그러나 이 여야 선거 구도를 1대1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정치에 있어서 또 하나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그 혁신, 그 신당, 창당 이래 하지만은 이게 그 보기 드문 사례가 아니라 제가 이제 92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기자로서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는데 이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의례적인 절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막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각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 구도는 1대1 그리고 누가 이슈를 선점하느냐 그리고 그 이슈와 구도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을 내면은 이길 수 있느냐 네. 인물 그래서 인물 확보 경쟁 이 세 가지가 막 어울려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네. 나는 우리 이해식 의원님의 말씀 취지에 동의합니다. 네. 윤 의원님께서 92년도부터 정치권을 계속해서 지켜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역시 누가 비대위원장에 올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예.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맞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그 국민들의 네. 이 생각은 뭐냐? 너무 고요하다, 고여 있다. 그런데 고여 있는데 지금 살기 좋으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변화해봐라. 네. 라는 게 저는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국민들이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와 혁신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면 국민의힘이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이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이 우리 당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그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정책을 펴고 또 국민에게 설득하고 해서 이 국민들의 지지, 신뢰, 성원을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네.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 그런 사람 있냐? 그런데 완벽하게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말할 기회도 없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한쪽 부분에서는 차고 넘치는 한쪽 부분은 조금 모자라고 뭐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제 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단 점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변화와 혁신의 이 느낌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네. 아주 좋죠. 그리고 이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동의 안 하겠지만 저희 당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면은 국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할 때면 상당히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그 언행을 보여왔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정치 현장에서 해본 경험이 없어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이제 또 그 우리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그 위원장 이야기가 이제 조금 나오는데 그분들은 일단 그 오랫동안 정치 주변에 있었고 네. 저희들이 익숙합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변화, 혁신에 대한 기대는 없는 대신에 아마 조직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이끌 거다. 그중에 김한길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이른바 중도층 수도권의 확장성은 있는데 다시 말해 산토끼에는 강한데 십토끼를 잘 건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그 이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지만 그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말하는 우파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철학도 같고 이래 하는데 이제 이른바 말하는 집토끼는 잘 될 텐데 산토끼가 어떨까 하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네.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의 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만큼 그 강한 이미지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신 또 정치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오래 있으면서 주류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이 변화,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이 이미지, 기대를 줄 수 있고, 그런데 또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에 오래 있었으니까 시행착오를 할 만큼 그러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제 권투로 이야기하면은 야구로 말하면 네. 역전 뭐 홈런 한 방은 없는데 아마 장단타를 잘 쳐서 점수를 차곡차곡 얻는 데는 강점이 있을 거다. 이제 라는 이야기가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 좀 그래도 변화와 혁신의 무게를 둬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아주 좋은 그 젊은 두 분은 네. 그 당의 주요한 자산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하여튼 잘 나누어 맡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그 당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다음 대선을 대비해서 대선 주자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높은 위험도의
곧장 노출시키는 게 좋으냐, 좀 다진 다음에 내는 것도 좋으냐, 이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성으로서 또 우리 그 여성에 대한 그 차별 없는 여성 정책, 또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걱정거리가 저출산이잖아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또 관심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나경원 의원은 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의원님께서 여러 하마평에 오른 분들을 평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이 말씀하시네요. 네. 지금 일단은 그 부분 중에 가장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네.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을 나눠서 맡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중진 그 연석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걸 봤는데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 그리고 이제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역량이 되는 사람, 이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원희룡 장관 뭐 가능한 얘기다. 또 한동훈 장관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다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방통위원장 그 이동관 사태 이후에 김홍일 전 중수부장이죠, 임명하는 걸 보니까 검사 출신들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고 가려면 그런 분들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지도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게 뭐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자가 임명이 될 때까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무리해서 이렇게 빨리 사퇴를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저는 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총선 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 이것을 우회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지고 당정 관계를 재확립해야 돼요.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공천, 당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완벽하게 손을 떼는 그런 관계 정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일에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원희룡 장관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능력 면에서 보면 사실 정치권에서 오래 몸담았던 분이니까 당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무 감각도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처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당이나 당 지지자들로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해봤는데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대위도 출범을 하고 또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하고 이렇게 쇄신의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쇄신에 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해식 의원님, 어떻게 민주당은 좀 앞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물론 그 박병석 전 의장이라든가 우상호 의원은 뭐 일찍부터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지금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저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당헌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 최하위 평가자 10%에 대해서는 30%나 감점을 하는 그런 당헌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것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혁신을 하겠다는,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저희 당의 다짐이고 약속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공천 과정에서 실천이 되면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 시각보다도 훨씬 더 개혁적이고 변혁적인 모습을 민주당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요. 이런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지금 우리 당 내에도 뭐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럴까요? 그렇게 변화의 어떤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대로 어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에 인재 영입, 그러니까 영입 인재였던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두 의원이 밝힌 불출마 사유는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는데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중진 의원이 이제 솔선수범해라라는 게 아마 이제 우리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네. 유교적 관습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중진, 높은 사람이 모범을 보여라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진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런저런 사법 처리라든지 해서 이제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된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중진들 모범을 보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기현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거 패배에 대한 도의적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말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과연 당대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당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상태가 되면 될수록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조금 다르겠죠. 네. 뭐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두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민주당 내 비주류 4인방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해식 의원님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게 조금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너무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런 요구라고 하는 것은 그 요구를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붕괴가 돼야 그래야 활로가 생기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순수하지 않다.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럼으로써 당 지도부를 뭐라고 비판하고 네. 또 내려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확고부동한 차기 대선 주자 1위이고 야당의 당 대표인데 그리고 77%의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당 대표를 내려오라 그랬을 때, 그럼 실제 내려왔을 때, 그러면 우리 당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나 여러 가지 혼란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총선을 치르죠? 저는 정말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제시어 임시국회로 잡아봤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야가 공히 20일까지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쟁점 현안들을 놓고 사안들이 벌어지면서 과연 20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안으로도 의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윤두현 의원님 과연 20일까지 예산안 합의 가능하겠습니까? 꼭 처리돼야죠. 처리 안 되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그냥 처리하겠다. 근데 사실 그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 수입과 지출이 맞추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못하면 그러면 민주당 수정안을 만들어가 통과시켰는데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 수정안 단독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면은 20일까지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원내 대표와 그 여야 예결위 간사가 함께하는 2+2 회담도 열어서라도 20일에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또 노력도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92년부터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 예산 통과는 12월 30일, 31일 그 철야로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철야를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강행 처리하면은 그 국회의사장 그 주변이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이 이제 지금은 하는데 이것은 되겠나 안 되겠나 보다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지상 명제에 그 마음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갑니다. 준예산 가면 뻔하잖아요. 자, 일단 국가 그 신인도 떨어지죠. 그다음 그 국가 그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날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주가 폭락이 우려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한 당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정치권, 국회가 싸잡아 욕먹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안 되고 20일 우리 이해식 의원님이나 저나 당에 돌아가서 20일 날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당에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네, 저도 뭐 20일 그리고 이제 28일 날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둘 중에 한 날은 꼭 될 것이다. 그리고 20일 날 예산안 처리하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일정을 준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고집을 피우고 계신 거거든요.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요구하는 R&D 예산을 복구를 하라는 거. 그리고 새만금 예산이 말이죠. 그 세계 잼버리 대회 때문에 미운털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새만금 예산을 잘랐어요. 전북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상경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잼버리 예산 그 복구시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저희 행안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7천억 증액하는 걸로. 그 정도 세계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증액하는 것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지역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쪽지 예산, 뭐 흔히 예산 시기에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해를 반영한 그런 예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정말 갈급하게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예산은 저는 증액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덜란드에서 내일 귀국을 하십니다마는 아마 대통령의 용단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